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간담최외과 조찬우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간담체외과 조찬우입니다. 네. 요즘 건강검진 후에 지방간 소견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글쎄요. 지방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간 자체가 치료해야 될 질환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세포 속에 기름이 정상보다 많이 끼어가지고 간세포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네. 원래 간에는 지방이 중성지방 형태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 조직의 한 5% 이상에서 지방이 축적되면 그것을 지방간이라고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요. 지방간 상태가 오래되고 심해지면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간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지방간염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은 단순히 가볍게 넘길 소견이 아니라 꼭 관리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간에 기름이 끼면 이제 그게 지방간이 되는 건데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비만일 것 같은데 비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중에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피하 지방하고 다르게 배 안에 장기 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이 지방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내장 지방은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비만 중에서 복부의 내장 지방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교수님 사실은 지금 방송 중이라서 배에 힘 주고 있어서 그렇지 이상하게 복부에만 자꾸 이렇게 살이 찌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병적인 복부 비만인지 그냥 뭐 괜찮은 복부 비만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저희가 이제 배가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되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허리둘레로 복부 비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남성은 허리둘레가 90cm, 인치로 하면 35인치 정도가 되고요. 여성은 80cm, 31인치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이상이면 보통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이 수치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져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허리둘레라고 한다면 복부 비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초음파와 피검사 같은 지방간 관련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 건강에 이 살만큼이나 안 좋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이 술이잖아요. 음주. 네, 음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도 교수님 좀 알려주시죠. 네, 술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간 기능에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한 인자인데요. 네. 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다한 음주로 인해서 간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지방 대사가 잘 안 되어서 간세포 안에 기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끼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서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고요. 오히려 지방의 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간에 지방이 많이 차이게 됩니다. 특히 술을 오래 많이 마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남성은 하루 소주 한 병 이상을 10년 넘게 마시면 위험이 커지고요. 네. 여성은 체질적으로 더 민감해서 그보다 적은 양으로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술을 끊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계속 마시면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과음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몸도 피곤하고 심할 경우 황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우리가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알코올성 지방간 초기에는 피로감을 제외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간이 커지면서 오른쪽 윗배가 더부룩하다든지 불편할 수가 있죠. 문제는 우리가 술을 계속 마시면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요.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 초기가 되고요. 이때는 황달, 발열, 구토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요. 심하면 복수가 생기고 피를 토한다든지 간성 혼수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에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서 황달이 있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신호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쯤 되면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애주가 분들은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주일 기준으로 네.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몸에 안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바로 얼마나 마시면 괜찮을까 하는 네.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비교적 안전한 음주량이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나 건강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마셔도 어떤 분들은 간에 큰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또는 이미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은 양의 술로도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간 건강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네. 예. 예전에는 이렇게 술 때문에 뭐 지방간이라든가 간 질환이 생긴다고 했다면 앞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뭐 비만이라든가 점점 술과 상관없는 원인 때문에 지방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도 술을 소량이라도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많이 나빠져서 발견되거나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나 초음파 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비만 때문에 뭐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당뇨라든지 대사질환이 지방간을 이게 촉진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간에는 지방이 더 많이 합성돼서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대사증후군과 같이 혈액속의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러한 수치가 높으면 간이 마치 기름창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지방을 저장하게 되고요. 결국에 지방간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간 건강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알코올성 지방간 또 알코올 원인이 아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각각 원인도 다르니까 치료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둘의 차이와 치료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이나 대사질환 때문에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조직 검사만으로는 우리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만과 음주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치료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죠. 알코올성 지방간은 무엇보다도 금주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반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체중 감량과 식습관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네. 두 경우 모두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든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염증이 생기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원인은 달라도 치료의 핵심은 술을 줄이고 네.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유방암 등으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방간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타목시펜이라든지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데요. 이 약들은 여성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간의 대사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 호르몬은 원래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을 줄게 되면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에서 지방간이라든지
간 수치 상승과 같은 그러한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이 약을 중단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체중 관리라든지 식습관 관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건강검진 받은 지인들 보면 나 지방간이래 하면서 딱히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던데 지방간 소견을 받았다면은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지켜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지방간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죠. 간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가 간이 지방 때문에 밝게 보이면서 그러한 것 때문에 혈관의 경계가 덜 명확한다든지 이러한 소견들은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피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단순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체중 조절, 금주 등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피 검사에서 올라가고 염증이 동반된다면 지방 간염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 필요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 섬유화 단계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되고요. 결국 지방간 소견이 나왔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은 씨가 비유했던 대로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덤덤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서구권에서는 뭐 고열량 식사도 자주 하고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간이식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인한 간 이식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가 가장 증가 속도가 빨라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간 유병률이 서양 못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성인 3명 중에 1명, 약 30% 이상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특히 한국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위험 비만이 아니더라도 내장 지방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위험 때문에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간 위험이 더 크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대사 이상 간 질환에 따른 간 이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간 질환의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간 이식을 흔히 꼽게 되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지방간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간 이식에서 간 기증을 위한 지방간 검사는 이식할 간의 질적인 상태와 함께 기증자의 안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식받은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이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도 지방간이 심해서 기증을 하고 나서 간이 재생된다든지 회복의 속도가 느려져서 좀 위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간 이식 전에는 기증자의 지방간 여부를 반드시 조직 검사로 확인하게 되고요. 지방간이 심하면 간 이식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생체간 간 이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교수님.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간 이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방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간 이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생체 간 이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경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간 이식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지방간이 심하다면 네. 기증자로 선정되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자녀가 본인 체중의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권장하게 되고요. 다시 체중 감량을 한 이후에 피검사와 초음파,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이 얼마나 호전됐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후에 간 기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부모가 지방간염으로 인해서 간경화가 심해져가지고 간 이식을 받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지방간 가족력 때문에 자녀 또한 대사 이상 간 질환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증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왜 간 이식할 때
부모 자식 간이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꼭 부모님이 아니라 만약에 좀 상황이 그러면은 뭐 사촌이라든지 뭐 고모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될 수는 없습니까? 네. 간 이식 같은 경우는 확대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간 검사를 해야 되고 네. 이러한 경우에서 자녀가 가장 좋은 이유는 나이가 가장 젊잖아요. 그래서 간의 질적인 상태를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간이 있어요. 아, 걱정은 혹시나 자녀에게 유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간 발생도 유전적인 요인과 가족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지방간 여부에 따라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부모 중 한쪽이라도 지방간이 있으면 자녀가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부모 모두가 지방간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한 지방간이 걸릴 위험이 많아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연구에서 두 그룹에서 식습관, 신체 활동, 생활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해 보아도 부모가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지방간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먹는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지방간을 만드는 체질적인,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부모가 지방간이 있다면 자녀도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방간도 어느 정도는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간 이식으로 건강한 새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그 새 간에서 지방간이 이렇게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허허.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간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간으로 완전히 이제 지방간에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방이 다시 끼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 자체보다도 환자의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러한 대사질환과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인한 간 이식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세간에서 다시 지방간이 생기는 비율이 30%에서 한 40% 정도가 되고요. 네. 그중 일부는 다시 지방 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0%에서 30% 정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 관리, 체중 조절, 혈당 조절과 같은 이러한 조절들이 평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 세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건 수술이라기보다는 환자의 꾸준한 자기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나는 간이식 받았으니까 이제 지방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뭐 관리법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관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방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보통 본인 체중의 한 3%에서 5% 정도 체중 감량만으로도 우리가 지방간이 호전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5% 이상 체중을 감량하면 염증이 있던 간이 소견이 이제 좋아집니다. 10%까지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초기 간 섬유화까지도 호전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중의 10% 정도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서히 감량하시는 것을 추천하게 되고요. 따라서 일주일에 1kg 이하로 서서히 체중 감량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체중 감량을 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리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전하게 적절하게 살을 잘 빼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또 간 이식 받은 환자 후기를 봤거든요. 간 이식을 받은 후에 또 입맛이 싹 돌아가지고 네. 살이 다시 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 그럼 수술 후에도 진짜 긴장을 놓지 않고 뭐 체중 조절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간 이식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식욕이 늘면서 체중이 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분들은 식이 조절이 많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서 지방간이 호전될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좋아지게 되거든요. 음식을 드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네. 첫째는 총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500칼로리만 줄여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밥 한 공기 반이라든지 라면 한 봉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째는 식단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붉은 고기라든지 가공육은 많이 줄이시고 생선과 닭고기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러한 지중해식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꼭 필요하게 되고요.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도 함께 하셔야 되고 네. 수술 직후가 아니라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컨디션이 회복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 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놀랐어요. 간 이식 후에 당뇨가 생기는 환자가 생각보다 또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이식 후 당뇨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식 환자의 최대 80%까지 수술 후 1년 안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식 후에 꼭 써야 하는 면역 억제제, 특히 스테로이드가 혈당 대사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약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높이고요.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게 만들어서 결국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는 혈당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서는 내분비 내과 진료를 함께 보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당뇨 같은 이러한 질환도 함께 관리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 이식 수술 후에 면역 억제제를 꼭 써야 되지만은 이렇게 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다른 약제를 쓴다거나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 이식 이후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약들이 체중의 증가라든지 혈당 상승,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러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흔히 쓰이는 타크로리무스 같은 약제는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대사증후군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새로 받은 간에도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일 수가 없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각 병원들마다 스테로이드를 조기에 감량하는 그래서 끊는 그러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지만 네. 완전히 면역 억제제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우리 소비자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강경화에 커피가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주변에서 뭐 커피를 죄다 뭐 선물하기도 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간 영양제 이거 미리 좀 챙겨 먹으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간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많이 찾기도 하고 외래에서도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먼저 커피의 경우에서 보면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정도 당이 첨가되지 않는 원두 커피가 간의 섬유화를 줄이고 간암의 발생, 재발을 낮추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 영양제나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결국에 가장 확실한 간 건강법은 약이나 보조식품이 아니라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사, 운동 같은 그러한 이제 생활 습관 개선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현대인들이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더불어 운동 부족 때문에 최근에 지방간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음주,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된 이러한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간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간 질환처럼 지방간 또한 침묵의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간 영양제는 바로 체중 관리,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왜 사람이 아프거나 또 아프기 전에 예방한답시고요. 뭐 약,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부터 막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간 영양제는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운동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에 한번 뼈 탁 맞고 정말 반성을 해봅니다. 저 지금 예은 씨 이야기하는데 뼈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파요.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평상시에 또 술을 멀리하기 때문에 지방간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술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운동 부족, 또 비만이라고 하니까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영남대병원 간담 최외과 조찬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